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거는 스포츠시민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싶은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데 정말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는 이 트레이닝을 시켜줄 교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되게 지금 좀 위기 아닌 위기다. 추천이라기보다 이 일을 하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되게 미묘해요, 이 직업이. 그러니까 제가 올해 8년 차인데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스포츠 심리 전문가가 되려면 박사님 같이 선출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고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불리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 이유는 유리한 점은 스포츠 현장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선수의 마음을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먼저 해본 입장에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스포츠 전문가가 되려면 이론적 근거랑 경험적 근거를 같이 조화롭게 활용해야 되는데 선수 출시다 보니까 경험적인 근거를 많이 더 섞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상화 박사는 선 출시니까 저렇게 성장하고 저렇게 활동할 수 있으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스포츠 현장에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고 일반 심리, 임상 심리 분들이 들어와서 스포츠 현장에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강호동이 있고 신동엽이 있고 탁재훈이 다 개성이 다른데 예능인이라도 캐릭터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누가 더 좋은 MC고 누가 진행자냐고 얘기했을 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그 스타일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수 출시 유리하다? 불리하다 보긴 어렵지만 꼭 그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또 물론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보여주지 못하면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이제 또 기회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직업인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듣고 보니까. 저는 그걸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시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를 잘 만나고 그러면 이런 트레이닝을 좀 잘 받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그냥 스포츠 심리학의 학문을 잘 이해하고 섭렵하고 그다음에 선행 연구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것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한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지도교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실전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스포츠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은데 대학에 있는 교수나 사람들은 야, 논문 써 논문. 저는 논문은 그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논문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쓰기도 하고. 근데 논문을 주구장창 쓰는 거는 스포츠 전문가가 되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쵸.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거는 이 스포츠시민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싶은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데 정말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는 이 트레이닝을 시켜줄 교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스포츠팀 현장에서는 이 시즌을 통째로 관리해주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걸 해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교수님들. 현장에서 활동해야 알 수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WK리그 여자팀들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건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U18 축구선수 우리나라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심리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런 것들은 책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이제 어떤 현상이 됐을 때 맥을 짚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론에 근거해야 된다. 이론에 근거하는 거 맞는데 이제는 이론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현장에 계속 들어가서 이제 심리 전문가들도 현장에서 약간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는 그런 것들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딱 박사학위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기회는 오지 않고 이게 다 어려워. 약간 이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 이제 학위도 땄고 이렇게 했고 박사 땄어 나 이제 전문가야 딱 나왔는데 막상 이 현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그렇게 활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도 없으니까 이게 현장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원하는 것과 현장에서 원하는 건 다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론이 되게 중요하지만 또 그게 정답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오는데 어떤 그런 시스템, 어떤 모델링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되게 지금 좀 위기 아닌 위기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처럼 지금 스포츠심 전문가가 지금 계속 이제 배출되지 않아서 사실 저는 위기라고 봐요. 제가 얘기하는 좋은 심리 전문가는 링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 링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현장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전문가 입장이 돼서 이렇게 말하고 심리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쵸.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막 저도 이제 늙고 있고 저도 이제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라이징 스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스포츠 심리학 전공생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좀 심각해요. 우리 국내에서 이 직업은 좀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우선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하는 것만큼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친구들 꽤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이제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임상심리 전문가가 스포츠 선수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불안해한다니까 뭐 약을 줬대요. 이런 순간 서로 뭐라고? 내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정확한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어지러운 상황. 그러니까 누가 진짜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현실적인 질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포츠 심리 전문가라는 직업이 좀 어쨌든 저희도 이제 비영리 사업은 아니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추천할 만한 그런 직업인가요? 이 시작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버티면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박사과정 할 때부터 굉장히 발품을 팔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잘 잡았고 어떤 수익적인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안정화가 됐고 또 자리를 잡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주변 박사들이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개인 상담이 들어오지 않는다, 팀을 구하려고 하는데 써주질 않는다, 제안서를 갖고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이거든요. 무시하고 뭐 약장순위 뭐 이런 얘기 했던 건데 저 그런 얘기 해요. 너가 만약에 축구 선수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너에게 개인 상담을 맡길 것 같아? 나는 안 맡길 것 같다. 왜냐? 널 뭘 믿고 맡기냐? 나는 너가 박사하고 공부한 과정을 알지만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커리어나 어떤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내담자나 부모가 봤을 때 어떤 어필될 수 있는 개인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쌓기 위해서 되게 의도적인 행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어떤 사람들 찾아주고 신뢰할 수 있고 믿어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왕성하게 활동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박사과정 할 때는 뭐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사회에 나오면 굉장히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냉정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막 무시도 많이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막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할 때 가슴이 많이 뛰어서 이 일을 계속 했고 그렇게 시간을 잘 묵묵히 보낸 결과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스포츠심 전문가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야 이제 이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책임감과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 전문가 관련 좀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은 좀 추천하시는 직업인가요? 추천이라기보다 이 일을 하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되게 미묘해요, 이 직업이. 그러니까 제가 올해 8년 차인데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서 봤는데 네. 범죄 도시인가요? 거기서 그 장이수 네,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네. 한 18년 동안 돈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작품을 만나기 전까지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변함없이 항상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을 수 있겠지만 가슴이 뛰지 않으면 큰 매력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 일이 이 일이라면 저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중에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이성을 잃는다든지 막 그래서 막 거친 플레이를 해서 뭐 퇴장을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플레이를 해서 그런 선수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좀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멘탈 강한 친구들은 축구로 예를 들었을 때 90분 동안 감정의 어떤 파도가 시냇물처럼 잔잔해요. 심판의 오심, 연속적인 실수, 상대팀의 도발, 심판의 그 팬들의 야유,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등 내적 외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